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엽입니다. 증권 투자 관련해서 경력이 약 38년 정도 되고요. 증권회사를 한 2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주식 전문가 생활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환율 등 불확실성이 큰데요.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는 미국에서 오랜만에 금리 인하의 사이클을 지금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18일 새벽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25bp, 많게는 50bp까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소원이기도 하죠. 이런 이제 비컷에 대한 강한 주장들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은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을 겪으면서 이제는 드디어 금리를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고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 강세가 될 거예요. 작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그런 이제 국가적인 불행 사태 때문에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최근에 한 100원 정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매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꾸준하게 나오게 되면 그네들이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를 바꿔서 주식을 사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저는 연말쯤 되면 1,300원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16일 기준으로 종가 1,379원이었는데요. 한 30원 내지 50원 정도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보시면 각국의 통화가 강세일 때 주식시장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원화가 강세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다는 거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주식시장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세장의 의미를 뜻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전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3,400 수준에서는 주식과 현금 비중은 약 8대2 정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를수록 현금 비중은 높이는 게 좋겠고 100포인트당 10%씩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한 4,000 정도까지의 좀 미증유의 지수지만 그때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4,000 정도에서는 내가 장기적으로 심어놓는 장기 투자 종목의 비중 극히 좀 극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분할 매수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다 이렇게 종목이 막 찍었을 때 감정에 앞서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전력의 어떤 투자 자금을 한꺼번에 끌어서 단박에 사는 것보다 위험한 투자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거의 조정의 어떤 상황들을 보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마음은 급해지실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거 왕창 사놓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겠는데, 흔히 말해서 포모라고 하죠. 나만 주식 없네? 이런 것에 조금 목말라 있을 확률도 있는데 저는 이럴 때가 투자하시는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오르거나 어떤 추세가 있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분할 매수는 아주 철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맨 처음에 사고자 하는 양의 5% 내지 10% 정도를 약간 정찰병의 의미로 보내신 다음에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탐색을 하신 다음에 이 종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재료가 살아있거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약 3등분 내지 5등분 해가지고 채차적으로 들어가시는 분할 매수 전략은 늘 옳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종의 적립식 펀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좋은 종목이 생기시면 그거 한꺼번에 다 사놓고 오늘이 제일 바닥에 잘 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20분의 1, 50분의 1로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요. 한 달에서 두 달에 걸쳐 가지고 매일 똑같은 시간, 아침 10시에 진짜 한 2% 정도씩 내가 사고자 하는 1,000주다 그러면 한 30주 정도씩 30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투자 들어가시는 방법, 이게 가장 평균적으로 좋은 가격에 사시는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달러가 약세인데 환율을 고려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말까지 봤을 때 점도표상으로 보면 아주 최소한 2번, 많게는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이제 비컷이 될지도 모른다는 확률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9월달 FOMC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올해만 하면 또 끝이냐, 이게 아닙니다. 내년도의 점도표에도 3번 정도 더
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내년 말 정도 되면 미국도 약 2%대 중반 정도의 기준금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오게 되냐? 결국은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지금 워낙 그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은 버티고 있는데 1,380원 정도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시장에 개입이 되게 되면 환율은 더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1,350원 내외까지의 환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건 외국인들이 어떤 입장이냐? 환율이 강해질 것 같으면 또 먼저 삽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효과까지도 같이 먹겠다고 하는 그런 또 노림수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환율도 강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기대를 하면 또 많이 살 거라는 그런 또 맞물림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의 그 탁월한 움직임에서도 눈에 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들 사는 거에 약 85%가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90% 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거 포함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또 관심을 갖고 나오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 탑 10에 들은 종목들을 배분해 가지고 그네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건가요? 자, 우리가 옛날로 치면은 언제 배당 받으려고 주식 투자하냐 이런 시쳇말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당에 대한 중요성들이 좀 한층 돋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연말쯤 되면은 은행에다 예금하신 거 찾아가지고 차라리 그 은행주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는 아무리 쳐도 2%대 초반일 거고 은행에서 주는 배당은 최소한 시가 배당률을 따져보면 5% 6% 나오거든요. 은행 이자보다 2배 나올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이걸 굳이 은행에 예금해서 날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배당과 관련해서 거버넌스 이슈가 있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있어요. 배당소득이 예전에는 종합과세 되면서 큰 고율 그 세금을 맞다 보니까 배당받아도 쥐꼬리야 이렇게 남는 게 없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그 활로를 틔워주겠다는 거거든요.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준다. 근데 여기 아직 맹점이 있습니다. 고배당주만 그 분리과세가 돼요. 근데 현재 2,500개 종목 중에 흔히 말해서 고배당주로 분리되는 종목은 50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여전히 종합과세 대상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 입장에서도 분리과세 종목으로 내가 전환을 하고자 하려면 그만큼 배당 성향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늘려야 되는 또 압박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또 밸류업의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가가 그렇게 세고 강한 데는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큰 상승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뒤늦었지만 배당 보고 누가 투자해가 아닙니다. 이제는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은 5%에서 7, 8%까지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많은 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연말쯤 아니면 늦가을 정도쯤 돼갖고서는 배당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알맞는 전략이고 굳이 또 은행 쪽에 그냥 예금으로 많은 자산 비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연말에 고배당주 투자는 좀 유망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지금 같은 시기엔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 저도 받고 고민이 됐어요. 한 2달 전쯤에 지수가 그래도 좀 움찔거리고 좀 조정일 때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한 300여 포인트는 밑에서 어쨌든 투자가 시작되는 지점이 돌아보면 가장 낮은 차원에서 주식의 투자의 기본은 낮게 사서 높게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수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공권이기도 하고 흔히 말해서
52주 신고가,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드는 주가의 흐름들이 전체 지금 종목에서 한 10%씩은 매일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계속 시장이 올라가기만 하는 장인데 여기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식 투자를 입문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 타이밍이 너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높을 때 들어가면 진짜 여기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올라가지 않으면 남아있는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는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장이 한마디로 좀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운이 들어간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정책 의지, 또 우리나라 주력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도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장이 상상 이상의 가능성, 그리고 뭐 정부의 정책상으로 5천까지의 기대감, 충분히 우리나라가 절대 불가능한 거. 주식시장에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절대라는 말입니다. 절대 안 돼. 절대 불가능해. 이런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 생각보다 오버하거든요. 지금도 이미 오버의 영역인데 예전에 제가 2021년도에 봤던 오버하는 시장, 절정의 시장과는 좀 다른 것이 개인들의 오버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높은 지수지만 추가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시는데 나 지금부터 더블, 배 올라가는 거 잡아야겠다 이렇게 욕심내시지 말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보초병 보내셔가지고 5% 10%쯤 담아보셨다가 조금 확신이 드시고 원래 투자 처음에 하시면은 6개월은 모의 투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의 투자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는 않고 또 언제 고점 치고 끝날지도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빨리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루라도 빨리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실제 투자로 가보시면 좋겠고, 다만 우리 주식 투자의 선배들이 내내 하지 못했던 그 비밀 병기가 있어요. 손절은 정말 처음부터 너무 칼같이 지키시는 전략, 이것만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설사 처음에 입문하신다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주식 투자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지름길로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손절에 대해서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원래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10,000원 정도의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은 10,000원에 사셨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 또 아주 운이 좋게 뭐 11,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수 가격도 그 종가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10,000원이 매수 가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가격도 가격이 올라간 거에 맞춰가지고 매수 가격이 잠정적으로 저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격에서 떨어질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7%에서 10% 정도 뭐 그 기준가에서 떨어지면 손절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10,000원에 사신 종목이 한 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3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뭐 목표 수익을 냈으니까 안전하게 익절하고 나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13,000원이 기준가가 되는 날 기준으로 만약 7%라고 해당되면 약 한 920-30원 정도 되겠죠. 12,100원 밑으로 밀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00원에 샀으니까 10% 잡아서 9,000원까지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니고요. 13,000원에서 역시 7% 내지 한 10% 정도 밀리는 가격에서 손절친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나마 밑에서 사신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익절 부분을 감안해서 나오실 수 있다는 거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자마자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겠죠. 잘 샀는데도 더 미끄러져. 그럼 이번에 운대가 안 맞은 거예요.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는데 10%로 지키시겠다고 했으면 어김없이 저는 종가 기준으로 가는데요. 9,000원을 지키지 못하는 종가가 나오면 저는 그 다음날 그냥 손절하거든요. 뭐 제 원칙과 주관적인 기준입니다만 적어도 20-30% 떨어진 기준을 손절로 지키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텐션을 올리려면 한 7%? 조금 넉넉하게 보시려면 10% 정도로 감안해서 적용하시는 게 가장 제가 해보니까 좀 합리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투자 열풍이 거센데요. 이 흐름이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과 반도체 업황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에도
그 MIT라는 그 유명 대학에서 보고서를 낸 바가 있죠. AI에 투자하는 기업의 약 93%는 실제 매출이나 손익이 거의 안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AI가 뭐 굉장히 투자된 기업에 대비해서 산출이 없다. 무용론 내지는 버블론을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오픈 AI의 뭐 창립자인 샘 엘트먼 같은 경우도 AI가 좀 심한 버블이다 이렇게 자인하는 얘기들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만히 곱씹어서 보면은 결국 그네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네들이 주체가 돼갖고 하는 AI는 진짜 괜찮아. 앞으로 큰 상승이 있을 것 같고 AI는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엄하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붙어가지고 몇 명 그냥 벤처에서 만들었다고 수백억씩 투자금 받았는데 몇 년 뒤에 무슨 성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지칭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대규모의 또 투자 계획들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오픈 AI는 우리나라를 오픈 AI 홈으로 쓰겠다 이렇게까지 최근에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뭐 오픈 AI라든가 또 몇 개 이제 뭐 구글 또 메타 뭐 테슬라 이런 이제 빅테크들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분명히 부작용도 나오고 투자는 잔뜩 받았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이거 버블이네 이런 얘기들도 또 별단으로 나오겠죠. 저는 그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가는데 주 포인트는 아직까지도 속도감 있게 계속 AI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들어간 고성능 칩과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저는 오히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AI의 속도감이 확 줄어들까 이런 것들에 좀 우려가 있을 뿐이지 AI가 속도감만 내면서 간다고 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붐업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화재로 신뢰를 잃었던 한국 ESS 기업들이 미국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원래 우리 그 배터리 3사가 옛날에 한 7, 8년 전만 치면은 전 세계 점유율이 한 80%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원래 ESS 맛집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화재 이슈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면서 이제 경쟁력 좀 상실하는 가운데 화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 LFP 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하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해서 현재는 중국 업체들이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알력이죠. 그 다툼이고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산은 일단 못 믿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중국산이 되게 미국의 큰 점유율을 계속 끌고 가는 여러 섹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제한을 걸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올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ESS 관세가 약 40% 정도 좀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0% 초반까지 아마 그 관세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ESS 중국산에 대한 경쟁력이 좀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틈새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돈 버는 건 ESS 쪽에서 돈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을 확충하는데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6조 원대 공급 계약을 했었고요. 또 아주 최근에 또 SK온도 한 2조 원대 ESS 공급 계약을 따낸 바가 있어서 지금 2030년도 정도 되면 미국만 해도 ESS 시장이 약 10조 원 이상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중국산을 대체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전이 기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지수 3000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앞으로 반등 여지가 큰 소외 섹터로는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시장이 작년도는 이제 내내 좀 부진했지만 작년에도 부진한 가운데서도 또 올라가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올해 더 확대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데
세계에서도 인정받는다 이런 이제 섹터들이 길고 강하게 간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앞에 K자 붙였는데 어떤 거부감이나 거리감이 없는 섹터들이 몇몇 개 있죠. 뭐 옛날로 치면 K반도체도 있고 K배터리도 있고 K조선, 뭐 K방산 전혀 이상치 않잖아요. K자 붙였는데 전 세계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최근에 K화장품, K뷰티, 또 최근에 뭐 라면으로 대표되는 K푸드, 또 K컬처, K데몬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진짜 길고 오래 간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이게 3천이 지금 넘는 지수대가 공고하게 되고 하려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동력에다가 플러스 추가적인 세계 넘버원 섹터가 생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고하게 주가를 받쳐줘야 다시 한번 이제 3천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좀 시대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데 글로벌 1등이 될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뭐 내적으로는 에너지 믹스에서 조금 밀린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는 한창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최소 10기고 2050년까지는 최소 한 150기에서 200기 정도는 지어야 될 정도로 강한 원전에 대한 드라이브. 근데 미국은 40년째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해줄 거냐? 거의 마스가 같은 느낌으로 조선과 쌍벽을 이루는 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물론 에너지 믹스에서 조금 밀리는 감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좀 치환을 해서 해외 쪽에 지금 뭐 유럽에서도 약 40개 가까운 원전 만드는 거에 대한 오더들이 예정돼 있고요. 각 대륙별로 지금 많은 원전에 대한 수주가 예정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납기라든가 기술력에서 뭐 최상위권에 있는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한다고 하면 원전 르네상스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권리이자 능력들이 발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게임 체인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제일 상용화를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리기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가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그 실리콘 기판 갖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유리기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뭐 경쟁 국가의 기업들 대비해서 상용화는 우리가 제일 빠를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유리기판 섹터 좋아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불나지 않는 배터리라는 차원에서 음극재를 액체에서 고체로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 이쪽 분야에서 또 우리나라 3사가 좀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최근에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2차 배터리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아마 2, 3년 내로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운자로 위고비 등 기존 강자 외에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신기술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비만 치료제는 뭐 기적의 치료제다 또 뭐 만능 치료제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작년 기준으로 약 2천억 정도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먼저 출시됐던 위고비가 원래 꽉 잡았었다가요. 마운자로가 우리나라 출시된 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이미 매출단을 월별로 넘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운자로 자체가 지금 품귀 현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만 수요가 크고 또 비만은 뭐 장기 예측을 보면은 2050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성인 인구 절반이 비만 환자가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비만약 처방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무궁무진한 수요와 시장이 있다라는 게 뭐 비만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이제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거의 매일 맞는 주사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형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약사나 이런 업체들이 뭐 마운자로급, 위고비급의 뭐 약물을 신약으로 만들어서 대등하거나 아니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선점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조금 제형을 바꿔서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한 달에 약효가 지속된다. 심지어는 석 달짜리도 있어요, 최근에.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3개월에 한 번만 주사 맞아도 3개월 동안 약효가 계속될 수 있는 제형.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아마 뭐 주사를 맨날 맞는 것보다 그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덜 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제형의 변화고요.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경구용 굉장히 개발이 어려웠는데 최근에 일라이릴리에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사례도 있으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최근에 무럭무럭 좀 나오고 있고, 뭐 최근 이번 주 들어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또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잘 올라가는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사도 싫고 먹는 것도 귀찮아, 어깨에다 붙이는 거 있습니다. 패치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훨씬 이제 사용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경구용, 패치형으로 발달되는 그런 식의 제형의 변화가 비만 치료제 쪽에서 계속 히스토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제도권에 들어서면서 기존 제약 유통 구조에 미칠 변화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네, 사실 우리 의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프라가 꽤 갖춰져 있습니다. 뭐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굉장히 폭증을 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약 4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수하게 이제 팬데믹을 빼고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대면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인프라는 웬만큼 갖춰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좀 이해단체 라든가 그룹들 간의 알력 싸움들이 꽤 있어요. 이게 마치 비대면을 하게 되면 뭐 의사 자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필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선 뭐 비대면 사실 의사 단체에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정부에서는 근데 이게 미래의 어떤 그 공백 상태라든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꼭 이제 필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법을 고쳐서 올해 말까지 고쳐서 내년도에 굉장히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다만 약 배송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별로 추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은 약 배송도 꽤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라든가 또 최근에 또 부작용 사례가 있었죠. 비대면으로 약 처방 받았는데 받지 않아야 될 약물들 같은 걸 좀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비대면이 안고 있는 오남용의 그런 사례들을 좀 안정화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꽤나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생각만큼 제도화가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요. 물론 이제 최근에 병원 유통하는 그 약제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제약사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만, 당장 소비자까지 바로 이르는 단계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는 아마 1년 내로는 없을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뭐 제약의 유통 구조의 변화도 그다지 속도감은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주목해야 할 분야는 어디인가요? 아까 유사한 질문에도 뭐 캐대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K-팝 데몬 헌터스가 몰고 온 효과가 저는 뭐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 관련해서 그 시청을 한 뭐 미국이나 서구권의 그런 아주 애기들부터 꼬마들이 미래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애기들이니까 그냥 춤추고 뛰어노는데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한 뭐 이미지 메이킹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효과들이 아마 5년, 10년 뒤에는 굉장한 관광산업의 붐업으로 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번에 새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노립니다. K컬처 뭐 300조 시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 가장 뭐 글로벌한 것이다, 이런 표제가 딱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약간 우주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라든가 K컬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뭐 국력의 신장과 함께 K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 세계에 좀 퍼져나가고 각인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라면 회사 간의 주가 경쟁도 엄청나잖아요. 뭐 삼양물산이 150만 원 넘는 주가가 나오기도 했고, 농심이 불과 캐대언과의 콜라보 상품 때문에 이틀 만에 50%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엄청나다. 한국적인 콘텐츠가 글로벌 단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에이펙 회담 같은 그런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나라 뭐 경주 쪽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내방 그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인바운드 오셔갖고 사용하시게 되는 뭐 숙박이라든가 또 여행 상품, 또 카지노, 또 면세점, 또 화장품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우리나라 피부 미용에 대한 어떤 그런 인기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왜 우리나라 K 피부 미용 기업들을 싹쓸이 인수하고 있는가? 지금 한 10여 개 됐던 피부 미용 관련된 상장사들이 거의 지금 씨가 마를 정도로 사모펀드에 인수되고 상장 폐지까지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피부 미용과 관련된 그런 침투율이 한자릿수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장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피부 미용 또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앞으로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선과 방산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최근 조정 흐름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인가요? 네, 올해 작년부터 따져보면 굉장히 효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좀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조선 수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들어봐도 가성비 있게 또 납기를 맞춰서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다지 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아니면 우리가 절대적인 양강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진영 논리가 또 등장하다 보니까 서방 세계 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 관심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조선 수주 한 3, 4년치가 꽉 찼다는 얘기들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요. 방사는 좀 안타깝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동 쪽에 전쟁 같은 것들이 되면서 또 트럼프가 유럽 쪽에 특히 방산 관련된 예산을 장기적으로 5%까지 요구를 하면서 재무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방산도 최근 한 2, 3년 동안 크게 간 흐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가성비 있는 무기들 또 성능은 엄청나게 좋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바닥 논리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최근에 전술한 바 있습니다만 반도체라든가 로봇 같은 게 이제 새로운 그 아이템들로 떠오르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간 것들은 조금 진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물론 미국 쪽의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한미 관세 협상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금방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우리가 이제 의욕적으로 제안을 했고 미국도 분명히 받아들일 만한 이슈긴 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상위 개념에서 3,500억 달러 정도 되는 우리나라 투자금에 대한 투자 어떤 행태라든가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아직 사인을 못 받았다라고 최근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제 조선주는 조금 쉬어갈 흐름이고요. 다만 트럼프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우크라이나 휴전이라든가 중동 이슈는 최근에 다시 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에서도 약 240조 정도 되는 방산에 대한 예산들이 잡히면서 이것들이 대규모 투자라든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선보다는 방산 쪽을 한 3대 7로 좀 비중을 두시되 전체 볼륨은 최근에 많이 갔던 흐름을 감안했을 때 새로 신규로 올라오는 섹터들보다 많으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각각의 비중은 한 자릿수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볼륨에서 10%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각각의 섹터를 구성하시면 좋겠고 굳이 제가 제안을 숫자를 드린다고 하면 조선주는 한 7%, 방산주는 10%, 이 정도로 비중을 좀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실제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지금 삼성전자는 공교롭게도 이재용 회장이 조금 자유의 어떤 몸이 된 다음에 독한 삼성이라는 걸 주창을 하셨거든요. 그 뒤에 잘 아시는 대로 약 2달 전에 테슬라와의 그 칩 계약 한 20조 규모로 좀 만들어졌죠. 거기다가 애플에도 직접 경쟁을 하면서도 또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활발한 이제 네트워킹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BM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열의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걸 좀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HBM3에서 좀 버전을 갑자기 올려서 포 쪽으로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한 지금 경쟁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3분기까지도 영업이익 쪽으로는 하이닉스한테는 좀 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4분기나 내년도 1분기 때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HBM의 어떤 점유율도 좀 올라오면서 또 기존의 레거시 디램이라든가 낸드 쪽의 쇼티지는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환경적인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온리 뭐 칩에 비해서 또 삼성전자는 폴더블이라든가 이런 또 시장이 확대되는 뭐 폼팩터들에도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최근 뭐 7만 원이 언제 넘니 이런 게 한 달 전이었는데 이제는 8만 원을 뭐 훌쩍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로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추가 상승 지금 조심스럽게 그 애널들의 그 리포트 보면은 한 8만 원 중반에서 9만 원까지 리포트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접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20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96,800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지수는 이미 그 수준을 넘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아직 덜 갔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번 장에서 8만 원대 중반까지의 흐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요. 향후 더 유망한 종목은 어디인가요? 야, 이거 질문 가끔 제가 봤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말씀드려요. 이게 자꾸 글로벌 IB의 어떤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하이닉스는 안 돼. 뭐 하이닉스는 겨울론 이런 거 가끔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달에 목표가 하향 보고서 쓴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요. 33만 원대, 뭐 4만 원대 되는데도 창고로 보면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끌어올리면서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갖고 있지만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24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3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파이를 키우면서 두 양사가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면서 주가의 흐름과 밸류를 맞춰가는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1, 2분기에 단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많았고 아마 제가 추산하기에는 최근에 디램 가격이라든가 뭐 HBM 고정 가격의 어떤 뭐 매출단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3분기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10조가 넘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도 2분기 때 4조 6천억 나왔던 거에 거의 더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사가 공이 한 9조에서 10조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건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뭐 최근 흐름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큰 돌처럼 한번 굴르면 크게 반향을 일으키는 게 맞지만 수익률 차원으로 보면 아직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복귀 이후 삼성 내부 전략이 바뀌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지금 몇 가지 삼성을 이미지화했을 때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거,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비롯하고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발로 뛰고 있다. 수시로 미국 가서 정말 뭐 전역을 휘젓고 다닌다 이런 이제 출장의 사례들을 많이 본다라는 게 진짜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 느끼고요. 최근에 그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또 한미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경제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 보셨을 거예요. 이재용 회장과 젠슨왕 대표 간의 포옹 장면.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결정적인 게요. 엔비디아가 삼성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하면서도 끝내 마지막 퀄 테스트 통과를 지금 승인을 안 해주면서 관련된 뭐 흐름들이 좀 제한이 됐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포옹 하나로 큰 부분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 전에 뭐 HBM3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 최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것 같고 또 HBM4에 대한 지금 최종 퀄 테스트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폴더블 쪽이라든가 새로운 폼팩터의 변화도 아주 눈에 띄는데요. 접어도 그냥 일반 폰과 같은 정도의 아주 얇은 초소형 슬림폰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기술들 내놓으니까 이번에 전작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사전 판매라든가 기존 판매 대비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들. 삼성은 분명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를 본다면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산업 섹터는 어디인가요? 지금 약 2년 전부터
사실 시장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AI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의 투자가 늘었다, 또 이게 과열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지금 한 2년 반째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데, 결국은 최근에 또 증명을 한 것이 오픈 AI의 매출과 또 오픈 AI 샘 엘트먼 대표의 어떤 계획들, 또 오라클과의 어떤 대규모 공급 계약, 수주 계약들, 또 오라클이 또 블룸에너지 같은 SOFC 관련주들하고 또 계약을 맺는 것들, 이러면서 빅테크들이 두렵지만 미래를 향해서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계속적인 방향성과 속도감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가장 여기에서 우리 업종 중에 주목해야 되는 건 당연히 최근에 아주 핫함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버블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끼리 경쟁하는 체제가 되면 칩메이커는 그냥 누가 먼저 치고 나가도 좋은 거거든요. 관련되는 고성능 칩과 레거시 D램이라든가 랜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3등 업체인 마이크론이 D램 가격을 30% 인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1, 2등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웃겠죠. 뒤에서 3등하는 회사가 저렇게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못 이기는 척하고 올리면 캡하고 훨씬 큰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당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 로봇 섹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2분기 실적의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오르게 된 섹터인데, 자, 지금 전 세계, 최근에 미국도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막 올 거라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뉴노멀의 시대고 AI가 무인화를 이끄는 시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빅테크들 감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과거의 통계치대로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가 아주 엄청나게 둔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을 피지컬 AI의 끝판왕인 로봇이 대신한다, 이런 관점에서 로봇주의 행보가 한 번 올랐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도 노란봉투법 3월 시행 전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시즌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봄에 연초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아마케라든가 이런 것도 거치면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결실을 보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만한 계절적인 타이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ADC라든가 비만과 관련된 섹터들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시장에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저평가 테마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지금 지수가 거의 한 40% 이상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주도 섹터 안에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이 녀석들은 사실 깨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섹터긴 합니다. 이렇게 막 순환을 하면서 10여 개 이상의 섹터들이 막 바람이 일어나고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과연 언제 너는 잠을 깰 건데, 이런 의문이 붙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AI에 이제 빗대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지금 가장 시장에 화두가 되면서 가장 우리 업종 중에서도 또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전력 관련된 쪽이에요. 에너지. 그쪽은 지금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과 또 실적들, 또 주가 상승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 흔히 말해서 전력 관련된 그 변압기 수출 미국에 엄청나게 해가지고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속출하는 정도로 굉장히 업황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과 또 발굴이 된 섹터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AI가 앞으로 더 상용화되고 대중화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두 가지 아직도 소외됐다라고 보는 관점의 섹터가 통신하고 보안이에요. 지금 5G 갖고 제한적인 AI를 하고 있지만 원활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공위성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하려면 6G의 상황으로 빨리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건 몇 년 걸릴 이슈인데요. 그러면서 5.5G까지 해서 중간 단계의 어떤 흐름에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에 그 수많은 디바이스들, 자율주행 차들도 있겠고요. 로봇들도 움직일 텐데 그것들의 네트워킹을
원활하게 하려면 고도화된 통신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직 좀 통신주는 설익은 과일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에 뭐 봄에 그 SK텔레콤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KT 이슈도 있습니다만 AI가 고도화되니까 이게 진짜 보안이 한번 뚫리면 큰일 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보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심지어 저런 법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개인이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은행에서 그냥 물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은행들이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매주 보안 테스트하고 지금 엄청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뚫리면 이번에 SK텔레콤에서 약 7, 8천억의 손해가 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뚫리지 않게 완벽하게 보안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엔 보안에 대해서 사실 사고 나지 않으면 신경 안 썼는데요. 이제는 사전 신경을 써야 되는 섹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단으로도 해킹 이슈가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크게 좀 조명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을 앞두고 9월 증시가 위기냐 기회냐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관점이 더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원래 8월 말 기점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 달이 늘 월별 수익률이 가장 꼴찌였다라는 통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9월 달 증시에 대한 이제 불안감 또는 고점에서 좀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좀 있게 출발했었고 9월 첫날 또 코스피가 40포인트 밀리면서 이런 또 조정의 시작인가 이랬었는데요. 첫날 빼고 나머지 날짜는 쭉 올라가면서 평소의 9월과는 아주 다른 행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9월 한 중순까지 이르러서 시장을 보건대 역사적인 코스피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일본, 대만 증시도 글로벌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9월 달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들이 많이 좀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9월 18일 정도로 예정돼 있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결국 지수가 세게 오르고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9월 중하순까지는 괜찮겠지만 10월달 연휴를 앞두고 있는 9월 말과 또 10월달에 넘어가서는 조금 과열된 분위기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이 글로벌 1등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작년도에 우리 증시가 유독 꼴찌였다고 보시면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안 올랐고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내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작년 12월 달에는 잘 아시는 듯이 특별 계엄 이슈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폭락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반면교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4월 달 저점 이후에 9월 중순까지 따져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40%대 가까운 코스피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작년도에 너무 내려서 역사적인 사이클을 보면 많이 내린 다음 해는 보통 오른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이런 것에 충실하게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시장만 너무 과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제 해석을 거치고 있는데 또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제 주창하고 있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코스피 5천 보내기 특별위원회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듯이 임기 내 5천이라고 하는 미중유의 어떤 지수대까지의 그 목표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법도 지금 계속 버전이 올라가면서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개혁 입법들이 좀 보완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늘 역사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시장이 이제는 재평가를 받는가 보다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AI 관련해서 한 2, 3년째 시장의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AI가 가다 보면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통념들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AI는 재투자 또 대규모 투자 이런 식으로 속도감을 낸다라고 한 빅테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AI가 가속 투자를 벌이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관세 세게 때리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뭐 최종 합의까지는 좀 시간이 있지만 약 15% 정도로 비교적 안정권의 잠정 합의를 끌어낸 것도 시장에 약간의 동력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리고 먼저 질문에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에서 이제 유동성 보강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1980년대 삼저화과 닮았다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유사한 점이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었던 그 전후 해가지고 1986년에서 88년까지 한 3, 4년 정도의 3조 호황 시기를 얘기합니다. 저도 그때 주식 막 입문하던 초기였기 때문에 되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우리 시장 굉장히 세게 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기반이 됐던 것이 한마디로 3저, 저금리, 또 약달러, 그리고 저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랑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건 유가가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뭐 7, 80달러에서 60달러 수준 정도로 내려온 정도인데요. 그때는 무려 유가가 한 7, 8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 좀 현격한 유가의 차이가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우리가 1980년대에는 한 10%대 성장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1%, 뭐 내년도에 조금 올라간다 그래도 2% 미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 경제 성장과 관련된 좀 우려들은 안고 있는 상황에서의 3저다. 지금도 물론 유가는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 인하 시기고 또 달러도 미국이 금리를 하면서 좀 약달러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구조적으로 저성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결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4월 초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00대였거든요. 근데 새 정부의 출범이 6월 초였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좀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법의 1,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또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요. 상법의 개정, 또 최근에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또 내년 3월까지 앞두는 표결이라든가 또 이번 3차 개정을 아마 9월 하순 정도에 완성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는 또 하나 이제 보병이 있습니다. 보병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된 최고세율도 현재 45%에서 정부와는 35%로 나와 있지만 실효성이 좀 적기 때문에 약 25% 내지 30% 정도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고배당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활발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의 좀 붐업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2200~300대에서 1000포인트 이상 올라왔다라는데 약 한 60~70% 정도는 정부의 드라이브와 정책 의지가 중요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 비중을 언제 늘려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현금도 사실 투자의 어떤 하나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뜩이나 이제 우리 방송을 앞두고 있는 전후 날짜에서 지금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들께서 아마 7, 8월 달에 조정 장세 이후에 갑자기 이제 9월 달 들어서 한마디로 코스피가 진짜 날아가는 그런 장세를 펼치다 보니까 현금을 원래 좀 쌓아놓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약간 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최근에 9월 달 들어서 개인 순매도가 거의 한 7조 정도 이상 나오면서 계속 오르니까 이거는 오래 못 가 이런 식으로 계속 팔고 계신데요. 저는 이번 장이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진짜 대세 상승장 이거에 지금 초입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흔히 말해서 옛날 속설이라든가 명언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정부가 가려고 하는 의지에 반해가지고 일찍부터 인버스 고버스 치셔가지고 손해가 막심하신 개인들도 많은데요. 현금 비중은 저는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좀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방송 녹화가 일어나는 9월 16일 기준에서는 저는 지금은 기준으로는 현금 한 2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약 100포인트씩 올라갈 때, 이를테면 코스피 기준으로 3,500이 넘으면 10%쯤 올리고, 저는 지금 장세가 뭐 3,500 이상으로 잘 안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한데, 저는 좀 독특한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PBR 기준으로 1.5배까지 올린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감안하면 4,400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걸 4,000 이상으로 바라보고 대응을 하신다고 치면은 3,420%로 시작한 현금은 100포인트마다 10%씩 늘리는 작업을 하다 보면 아마 4,000포인트라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포인트쯤 가면 현금이 거의 한 8, 90%쯤 되는 그런 정도의 계좌 형태를 만들면 이상적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증시에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이나 주도주 후보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반기와 한 7월까지는 뭐 시쳇말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조방원 이래가지고 조선, 방산, 원전 쪽이 핵심 주도주가 되었고요.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밸류업과 연동되어 있는 지주회사나 금융사들 이런 것들이 위주인데, 자 이제 또 계절이 바뀌고 또 10월 달 초반에 있는 장기 그 연휴가 있거든요. 그거 전후에선 또 시장의 성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 말과 또 10월 연휴 기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마 중국과 관련된 이슈일 것 같아요. 9월 29일부로 예정돼 있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제 무비자 이슈가 있고요. 또 10월 연휴 때 지금 뭐 예정돼 있는 중국 쪽으로 어떤 그 인바운드 관광객의 숫자가 장난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몰래 그 캐대원 같은 작품 보신 분들 엄청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잘 아시지만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넘어가는 그 사이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있거든요. 세기의 어떤 뭐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 이슈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포커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한령이 좀 더욱더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중국 내수주라든가 또 인바운드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쓰는 부분들, 숙박이라든가 카지노, 또 피부 미용, 화장품, 뭐 싹쓸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내한했을 때는 대북 이슈, 지금은 물론 뭐 북한에서 냉랭한 반응이지만 어느 정도 모처럼 왔을 때 뭐 돌발 어떤 이슈라든가 액션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 있기 때문에 저는 10월달 그 전후에서는 한한령과 관련된 중국 이슈와 대북 이슈에 좀 주목하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서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뭐 모자라진 얘기지만 들어보시면 저는 강조를 요즘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렵고 고차원의 방정식이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시되, 제가 30 몇 년 동안 뭐 엄청난 실패와 잠깐의 성공을 거치면서 얻게 된 유일한 철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수의견이라는 걸 저는 강조를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성을 띠고 가는 그 방향성이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힘 있는 소수만이 돈을 버는 시장이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기조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입문의 단계든 아니면 굉장히 뭐 구력을 엄청나게 쌓인 분들도 결국은 느끼시는 거지만, 남들이 하자는 대로 똑같이 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게 증권시장의 전 철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거의 8, 90%가 뭐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된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한 발 엑시트하는 문에다 걸쳐놓고 나갈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환호로 가득 찰 때 나는 몰래 나와서 내 현금 챙겨서 일단 좀 팔짱 끼고 한번 좀 보자,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 뭐 사실 시쳇말로 곡소리 날 때 주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수익 올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30몇 년 하면서 느낀 건데,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용자금을 100%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가장 뭐 우리나라 경기나 뭐 나라의 어떤 살림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힘들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좀 살림이 핀다 이럴 때 나오시면 어렵지 않게 좋은 수익률 올릴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과대한 욕심만 좀 멈추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에 대한 확실한 실행, 뜻만 갖고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행을 하셔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지키시면 시장에서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을 많이 좀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뭐 주식 투자 대학교 2학년이었던 1988년부터 시작해서 뭐 횟수로 보면 7, 8년 정도 되고요. 증권회사를 두 군데 약 한 22, 3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7년째 한국경제TV에서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뭐 한 달 되신 분이나 40년 가까운 구력에 가까운 저도 사실 주식시장 모릅니다. 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나는 이 시장을 잘 모르겠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위험할 때 이거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쉽게 도망갈 수 있다는 거, 의사결정이 빠르다라는 거, 금방 나갔다 또 내 마음대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을 때 뭉개고 계시는 것보다 위험한 거 없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500만 원 가지고 20억 만들었다 이런 사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집에서 10수억 갖다가 다 날린 사람에 가까워요. 실패 스토리가 훨씬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 시장을 굉장히 오래 봤다라는 거, 30몇 년째 보면서 많은 질곡과 굴곡을 거치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뭐 대성공의 스토리보다는 실패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익혔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내 돈이 계속 깨지고 줄어드는 경험치가 몇 번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 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소수의견이라는 철학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TV라든가 유튜브 통해서 얼굴도 디밀면서 말씀도 드리지만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름은 주식 리뉴얼이라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 리뉴얼이라는 게 그겁니다. 리포트와 뉴스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저는 근간을 뉴스랑 리포트를 해석해 드리는데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되는 내용들 좀 관련되는 유튜브 그 홈페이지나 이런데 자주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시고 또 한국경제TV 통해서도 자주 방송에 임하고 있으니까 잘 찾아서 좀 시청해 주시면서 저는 뭐 제 얘기만 옳지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누가 가장 소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지 소수의 관점과 얘기들에 좀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전략을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